자, 이번에 볼 것은 이 푸생 관련된 내용, 4대 교린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486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명태조가 공식적으로 홍문안 연호를 포방한 것은 공민왕 17년이었다. 그리고 상도로 쫓겨난 상도라는 것은 이제 원나라가 이제 대도 그 수도였잖아요. 근데 그 코비나이 이전의 수도는 칼라코노미에서 상도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이때 쫓겨난 이제 그 원나라를 보통 국원이라고 하죠. 자, 상도의 원나라가 최종적으로 멸망한 해에 조선이 개창되기 1년 전인 1391년이었다. 북방민족의 이제 성세와 중국 대륙에서 왕조 교체가 그대로 한반도에 전해진 고려 시기에는 이런 대외적 요인을 말미암아 사회 전반의 동요와 갈등이 증대되었다. 그중에 흔히 원간섭기로 부르는 1세기 동안에 고려 사회는 원과 대외 관계에 비롯된 직간접적 영향력이 한반도 전체에 그대로 파급되었다. 자, 위화도 해군 이후에 그리고 조선 왕조가 개창되면서 대명 중심의 대외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고려 말기의 대외 관계는 동시기에 대외적인 어떤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듯 우열곡절 끝에 가져가 계속되었다. 그 양상은 상징적 연호 사용 여부로 나타났다. 자, 여기 보시면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이 공민왕 때하고 우왕 때 좀 보시면 명나라 원나라 연호를 계속 교대로 사용했죠. 그때 이제 국내 정세나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렇게 원의 사용을 원나라 연호를 사용했다가 또 중지했다가 명나라 연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명나라가 이제 굳어지죠. 명나라 연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왕 이후부터 이제 계속 명나라 연어를 사용했지만 이 당시에는 고려 말기 때는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는 그 고려의 대외 관계가 점점 대명 관계 중심으로 이제 뭐냐면 전개됐고요. 그리고 원에서 명으로 바뀐 중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 변화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보면 대외인 정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대외인 정책에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세종시대 때 이루어진 내이포, 부산포, 그 연포, 이 3포의 개항을 통해서 개항지 외관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견선과 사삼위의 이제 구정을 체결한 계의약조, 이종고를 파견한 단행된 대마도 정벌, 그 다음에 이제 등에는 외인에 대한 적절한 해유와 응징으로 외구의 바도를 근절할 수 있었다. 자, 외구의 삼포회란, 임시약조, 사랑지 외병과 정미약조 이런 이제 조약 과정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엄격한 교육 통제책과 교육제의가 반복이었다. 자, 조약이 다시 체결되면 대마도주는 이제 1년에 50척의 세견선을 파견할 수 있었고, 1년에 200석의 사삼의 대마도를 내린다는 계획학조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견선은 이제 수출품, 대마도 입장에서는 여기는 이제 대마도 입장 수입품이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계획약조의 기본하고 조정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외인의 악내가 이제 빈번해지고 폐단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통제하기엔 도서나 행장, 노인, 무인 등의 제도를 실시하거나 1년에 입국할 수 있는 외선의 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그래서 3포의 성주하는 외인은 모두 60호에 한정됐으며 세조와 성종 때 400호가 넘어가기도 했고 조선 초기의 경우 1년에 입국 선박 수가 220척, 그다음 입국 외인 수가 5,500명에서 600명, 무역을 제한 외인에 대한 접대 비용도 1만 석에 달했다. 그래서 이제 요 외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외인과 교육에서 이제 조공 형식으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르마치 막부였고요. 그리고 이제 주체가 외의 주체가 여러 명이었죠. 일본 국왕, 그러니까 무르마치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거유라는 거는 표현해서 좀 모르겠지만 큐슈 지역에 있는 이제 뭐냐 다이모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대마도주. 요 두 대 관계는 이제 사대적이고 요의 관계는 대등한 이제 국제 관계고 그래서 겉으로는 교린이지만 이렇게 이제 요때 큐슈라든지 큐슈 다이모라든지 그다음에 대마도를 대할 때는 사대 외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의 주체가 상당히 이렇게 다변화됐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도 시대 때는 주로 에도가 주체였잖아요. 근데 이때는 세계 주체가 해가지고 다원적으로 구성됐고 그때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등한 관계 또는 사대 외교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인제 밑에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인제 주로 이렇게 조공무역을 할 때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뒤에 넘어가서 일본 센고쿠 시대의 혼란 속에 외구가 다시 상영되면서 요때 인제 16 세기 외구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임진왜란 전까지 교육과 외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전개됐고요. 이때 이제 임진왜란 직전에 제일 큰 외구가 을묘해변이죠. 을묘해변 이후에 통교 관계가 명맥만 유지될 뿐 밀무역은 외구가 상행됐고 중앙점의 통상적 외교 관계는 단절됐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제 그 이후 거의 대부분 이제 뭐냐면 100년 동안 이게 단절됐다. 그 이전부터 외교 관계는 단절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르마치 막부하고는 상당수가 인제 외교 관계가 단절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전국 시대의 과정에서 무르마치 막부의 권한이 약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 대야인 정책을 볼게요. 야인 정책은 이제 여진족을 얘기하는데 자 이들은 인제 해외와 응징 정책을 했고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단락부터 인제 두 번째가 다음 단락부터 인제 좀 볼게요. 당시 여진족 대 대소 추장에 대한 해외와 응징을 철저히 구사하여 시행된 교리 정책은 오면 막지 아니하고 가면 붙잡지 아니한다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다. 소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교린의 의미 자체가 소극성을 전제한 대외관계의 대처 방식이었다. 교린을 통해서 이제 문화적 물질적 요구가 아무래도 강했던 쪽은 외인과 야인이었고요. 사대를 전제로 조선은 중국에 대한 이런 욕구가 강했던 것이다. 사실 조선에서 여진족의 반경을 침범하면 인말 약탈은 외부의 노략질만 없으면 적극적 교린을 수행할 필요 없었다. 얘네들이 이제 쳐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측면도 있어요. 이걸 얘기한 거고.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있고요. 여기에 사군 육진 개척 관련된 내용이 있죠. 여기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예. 그리고 인제 여기 보면 그 당시 여진족들이 조선뿐만 아니라 명나라에 대해서 좀 조공과 간섭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조선하고 명원이 형식적으로 섬기는 거고 이걸 통해서 인제 물품 구입이 주요 목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진들이 인제 뭐냐 조공무역을 통해서 생필품 같은 것들을 충당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제 충족시키지 못하면 계속 쳐들어오기 때문에 조선은 어쩔 수 없이 경성이나 경원소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욕구를 충족시켰다. 이렇게 인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4대 교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봤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인제 한국사 통론을 인제 다시 넘어가서요. 뭘 보냐면 16 세기 때 이제 살인 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 16 세기 때 살인 정치에 관련된 내용들은 예전에 살인죄 등장 과정이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그런 건 안 나오고요. 주로 인제 그 조광조 관련된 개혁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광조 개혁하고 그다음에 음 한약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 16 세기 때 요 부분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인제 보기 전에 그다음에 사형제에 왜 등장했는가 요걸 인제 좀 보면서 인제 요약을 해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제 이 신진사대부부터 이제 거슬러 봐야 되는데 신진사대부들은 이제 고려 말 때 크게 이제 혁명파 사대부, 급진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로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이제 혁명파 사대부는 인제 조선 초기 때 간학파 그다음에 훈구파로 연결되고요. 용구파는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인제 공식 책봉을 했던 이런 무리들, 신하들을 이제 훈구파라고 하죠. 그다음 온건파들은 이제 지방에 인제 들어와서 조선 정부에 참여를 참여를 하지 않고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그래서 그 시조가 됐던 사람이 길제예요, 길제. 그래서 길제 뭐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인제 16 세기 무렵에 살인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인제 홍구파들과 살인파들이 뭐냐면 대립을 하게 되죠. 자 이 살인파의 등장 과정은 그 밑에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 살인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중앙에 진출해요, 16 세기 때부터. 그래서 인제 주로 인제 삼산항 있는 곳을 통해서 중앙에 진출하게 되고 항청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원을 만들고 항약 보호 운동을 하죠. 요 항약이 인제 살인파들의 인제 뭐냐면 어떤 그 항청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서원을 건립하고 한약 보급하는 것이 그 당시
성리학적인 어떤 윤리를 또 지방사회에 확대시키는 측면도 있어요. 이건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를 이제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이 서원과 한약이 그 주요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홍고파는 토지 경쟁이 되게 심해서 농장이 확대되고 이들이 살인들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이제 침범하게 되니까 살인하고 홍고파들이 싸우게 되죠. 그게 이제 사고요. 이 4대 사를 거쳐서 그 선조 때 들어가면 살인파들이 완전히 집권하면서 살인들에 위한 정치 운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간악파, 홍고파, 살인파들이 뭐가 다르냐?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비교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으니까 좀 보면요. 자, 홍고파들은 얘들은 겉으로는 성리학자예요. 겉으로는. 50%에서 60%는 거의 성리학자로 보시면 되는데 실제 운영은 뭐냐면 한당유학적인 어떤 특징을 보고 있어요. 한당유학이 예전에 이제 홍구학에서 강조하는 어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섭해서 개입해 갖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어. 그래서 성리학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종전의 한당유학적인 성격도 동시에 띠고 있는 사람들이 홍구파, 간학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지금 586 약간 꼰대 비슷하죠? 겉으로는 민주주의 얘기하고 하지만 실제 못되는 또 많이 하잖아요. 권위주의 정부 때 했던 거.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살인파들은 대개 보면 이제 얘들은 이제 종전의 한당 유학적 요소를 없애버리고 100% 성리학을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근본주의, 원리주의 요런 거에 이제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홍고파들이 기원했던 게 혁명파 사대부들이고요. 그래서 살인파들이 기원했던 거 옹곤파 사대부인데 주의할 것은 홍고파가 기원했던 게 혁명파 사대부지만 혁명파 사대부가 성향이 홍고파 사대부가 꼭 일치되는 것도 아니고요. 옹곤파 사대부들이 성향이 꼭 살인파가 일치하지 않아요. 옹곤파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불교라든지 도교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포용적이었죠. 살인파들은 절대 안 되죠. 예. 오직 성향만 가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학맥상은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홍고파는 조선기창을 주도했고 중앙집권적이고 부국강병을 추구했고 그리고 왕도 정치는 기본적이지만 패도 정치도 인정했고요. 근데 살인파는 역성을 거부하고 명분과 의리, 왕도 정치를 추구했다. 유일하게. 그리고 홍고파들은 대농장을 소유한 대지주 출신이고 그다음 살인파는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이고요. 홍고파들은 경제적 기능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장을 중시했다. 사장이라는 것은 행정문서라든지 사대관계 외교문서라든지 할 때 문장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나 부나 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잘 구사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좀 문학적인 능력도 있어요. 문학적. 근데 사인파들은 유교 경전을 합니다. 시를 잘 짓는다고 해서 부를 잘 짓는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 유교 경전을 많이 읽고 그걸 통해서 안목을 통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사인파들은 시를 짓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건 유교 경쟁 중의 경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사상적에 보면 홍고파들은 성리학 이외의 사상에 되게 간대하죠. 도교나 불교나 이런 걸 포용하는데 이거는 혁명파 사대부들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그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잖아요. 이에 반해서 홍고 간학파 넘어가면서 얘네들은 간대하게 됐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혁명파 사대부들이 꼭 홍고파 사대부와 일치되는 게 아닌 게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살인파는 거꾸로 됐죠. 온건파 사대부들은 좀 더 간대한데 이들은 이제 살인파들은 오직 성리학이야. 성리학 일변도야. 그러니까 원리주의를 내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다음 홍고파들은 상대적으로 당군을 중시했고요. 그다음 여기 살인파는 기자를 중시했다는 거. 15세기 때 민족문화의 창설을 이바지했고 16세기 이후에 사상을 주도했다는 거.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물론 이제 살인파들이 이렇게 홍고파를 비교한 거는 도식적인 구분이고 실제 그 안에는 여러 회색지대들이 있겠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교과서나 통론에 입각해서 이제 이렇게 그 뭐냐면 이렇게 도식적 구분을 했던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홍고파 살인파의 기준 중에 또 가계도 제일 중요하죠. 자기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는 게 또 중요한 건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홍고파 사람이지만 살인파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살인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 강남자파처럼 살인파가 돼요. 전향살인파라고 하는데 정향살인파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세계관, 개인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도 이제 홍고파와 살인파의 어떤 나눈 기준이 돼요. 예, 이런 것들은 절대적이지 않지만 대개 이제 이런 것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림들이 왜 등장했냐? 이 앞에서 얘기한 사림들은 이제 뭐 길지의 학통을 이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정치 세력화되고 사회 세력화된 거는 그 밑에는 사회 경제적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사 쪽으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림의 등장이라든지 사회 발생, 그다음에 후에 분당 정치 형성, 분당 정치가 왜 말폐화됐냐, 그런 정치 형상 밑에는 항상 이제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 구조적인 변화가 같이 깔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사 통론이라든지 교과서에 같이 실려 있어요. 그러면 요거에서 이제 사회구조사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제 보면요. 자, 일단은 그 고려 후기 때부터 조선 초기까지 쭉 농업 생산이 증가되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연작상경제가 실시가 되고 수의시설이나 확대되고 시위법, 강남헌법 도입 등등 해가지고 나중에는 15세기 말 정도에 들어가면 잉여 시장을 이제 처분하는 과정에서 전라도 중심으로 장시가 발달돼요. 요때 장시라는 것은 그 시전상인하고 좀 다르죠. 시전하고. 시전은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거고 장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장시와 장시가 연결되면서 전국적인 유통망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대외무역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이 당시 이제 중국과의 대외무역에서 제일 중요한 은이죠. 네, 은. 그리고 이제 이런 은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찾기 위해서 이 건세가들의 욕구를 자극시켜요. 그래서 이 건세가들, 홍보 세력들이 그다음에 식리 활동하죠. 토지 집전이나 농장 확대, 개가민 했는데 이때 이제 토지를 농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때 농장은 제가 예전에 것처럼 작게 지죠, 작게 져. 그래서 이제 앞에서 고려 시대부터 해서 조선 시대 때 16세기 중반까지의 농장의 전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작게제 형태의 농장이 됐어요. 자, 하여튼 농장 확대 개간 및그 매듭을 하는데 자, 이렇게 개간 및 매듭은 합법적인 방법이고 그다음에 언정 개발이 있어요. 언정 개발. 이건 비합법적인 거예요. 그 뒤에 있지만 9년 단위의 인력을 멋대로 동원해 가지고 그 언전 개간을 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당시 또 공납제와 부역제 변동이 있었죠. 방납회단이 많았고, 보통 우리가 16세기 때, 19세기 때 삼정의 문란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16세기 때도 그 당시 삼정의 문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이제 곳곳에도 또 밀란들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일어났죠. 그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16세기하고 19세기 사회적 상황이 좀 비슷하거든요. 예. 요거와 이제 관련돼 갖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 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유인학대한 살인계층의 대안과 정계 지출 해가지고 앞에다가 좀 이제 이들이 이제 홍보파들이 농장 확대하고 그 당시 기존의 살인파들이 있는 살인파들 중소 지주들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어떤 기반을 침범해 보니까 이에 당해서 이들은 중앙에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중앙에 진출하면서 홍보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비판하니까 이 과정에 사화가 이제 표면화되죠. 그래서 이 사안하는 정치적인 변화들은 이런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한번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사 통론 관련된 내용을요. 자, 국조부터 시작해서 성종 때 이른 건국대전 체제로서 일단 정비된 조선의 제도 문물은 16세기 때 들어서 한차 변화가 일어났다. 이때 16세기 때 들어오면서 정치적 혼란과 그 다음에 이제 삼정의 문란 등 건국대전 체제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해요. 네. 자,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제도의 붕괴와 질서의 해이만 이해된 성질이 아니라 사실은 당시 발전적 경제운동에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이 16세기를 어떻게 볼 것이어가지고 그다음에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신민사학자들은 조선은 이미 16세기 들어가면 건국대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삼정의 문란 등 같은 등등해서 나라가 망해 가는 시점이었다. 근데 임진왜란 공격에서 외부의 충격을 받은 과정에서 대응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혁신이 나서 200년 동안 더 유지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16세기의 일본의 관점은 조선의 역사는 외부의 어떤 충격 때문에 이렇게 뭐냐면 변화되고 변동됐다. 그러니까 일종의 외인론이죠.
예, 이게 뭐 자율성 논이 아니라 타율성 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16 세기 이전, 16 세기 이후에 중간에는 외란과 호란, 양난을 되게 강조해요, 요 관점에선. 자, 근데 인제 이에 대해서 16 세기의 사회적 변화가 물론 혼란이 있긴 했지만 이거는 붕괴와 질서 해소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발전이다. 그래서 16 세기 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제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고, 이 문제점을 또 해결도 하고 또 이걸 또 그대로 계승해서 17, 18 세기 때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더 연결돼 있다. 그래서 16 세기는 15 세기 때 어떤 자연 경제 체제에서 그다음에 여기 농경 경제에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 시대였다. 사회 발전으로 넘어갈 때 과도기가 형성이었고, 그때 여러 가지 좀 이런 부작용도 일어났던 시대였다. 그래서 좀 발전적이에요, 후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자의 관점과 후자의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16 세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요거 밑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요 주위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자, 이 시기 때 이제 사회경제 발전의 기저를 이룬 것이 농업 생산의 향상이었다. 고려 말에서 주작과 함께 전래된 중국의 강남농법이 조선 초에 농사 직설 단계가 어느 정도 소화되었다가 16세기 들어서 완전히 정착되기 이뤘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이 강남농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실정에 잘 안 맞다고 했죠. 이 강우량이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고루 분포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국가 차원이나 그 다음에 지방의 이제 사림들 등등 해갖고 이들이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강남농법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호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따라서 14 세기 말 이제 수의시설과 시민법을 개선해서 후한 제약을 극복하고, 그래서 이제 해마다 농사를 짓는 연작상경으로 직약적인 농법이 시행됐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이양법이 보급되었다. 그러니까 강원도나 경상도 지역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했지만 널리 보급된 건 조선 후기 때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 때 이어서 더욱 농업 기술이 면에서 갈목한 변화 만한 성과를 거뒀다. 자, 이러한 생산력 확산을 바탕으로 유통 경제가 잠옷 발달했는데, 왜냐하면 연작 상경이 가능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고,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면서 잉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형성되죠. 그러면서 전국적인 시장론과 연결되면서 이제 유통 경제가 발달되는 그 시기가 16 세기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우선 농업 기술의 진전에 따라 구매력이 증가되고 지방의 장시가 발달하여 16 세기 중반에 거의 전국적인 유통망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대무역, 특히 이제 명랑과 관련된 무역이죠. 자, 있어서 사무역이 발달하여 종류의 공무역, 조공무역보다 더 압도적인 추세가 나타났다. 이게 이제 훈신과 척신인데, 훈신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공을 세운 그 신앙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조가 집권하는 과정, 그다음에 중종반정 등등 해 가지고 그 당시 여러 가지 공신책봉이 이루어져요. 공신책봉이 이루어지면 토지라든지 노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냐면 또 후손들에 넘겨주면서 형성됐던 것이 훈신들이고요. 훈구파들이고, 척신이라는 건 뭐냐면 주로 이제 외척 관계를 통해서 이제 형성된 그런 세력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척신들이 등장했는데, 이 척신 정치가 이제 대표적인 외척 정치가 행해졌던 것이 그 앞에서 얘기한 중종 때죠. 중종은 이제 자기 세력 기반이 없다 보니까 조광조 이후에 외척들이 많이 등용을 했고, 이런 것들이 명종 때까지 계속 가요. 그래서 그다음에 선조 때 이제 즉위하자 살인들이 이제 척결 대상이 앞에 있는 그 외척 세력들, 중종에서 명종 때까지 이렇게 형성된 외척 세력들을 척결하는 게 그 주요 그 당시 하도였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홍신과 이제 외척들이 척신들이 건세가들은 이러한 정치적 변동에 편성하여 자신들이 부를 축적했다. 당시 훈척 계열은 세조의 찬의를 협조하여 공신으로서 정치적 어떤 실권을 장악한 사람으로 추출을 이뤘는데, 이들은 고위간직을 독차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방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제 훈척 계열들은 정치 경제적 실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자연히 보수적인 성향을 띠어갖고 특히 새로운 경제 변동에 대해서 온갖 비이적 수단을 동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 훈척들의 심리활동, 경제활동에서 우선 토지 집적과 농장의 확대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16세기 이제 가전법이 붕괴되고요. 신분제도에 기초한 수조권적 토지제가 무너지면서 양반 관료는 사적 토지 소유의 욕구가 더욱 증대했다. 앞에서 얘기했죠. 직전법이 이제 실시되면서 더 이상 이제 퇴직 후에 이제 뭐냐면 자신들이 연금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또 집정법조차도 이제 사문화되죠. 폐지되죠. 그러니까 이제 녹봉 외에는 경제에 수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제 자신이 인제 집권할 때 이 권력을 이용해서 그 당시 농장을 확대해서 인제는 전주로서 인제 뭐냐면 하는 게 아니라 지주로서 이제 지대를 받고 자신의 어떤 경제 부를 쌓으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농장 확대가 더 확대돼요. 그래서 인제 농장하는 확대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가 합법적인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비합법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들 개간 매듭과 그 합법적 방법 외에도 9년 단위의 대규모 인력을 이제 강제 동원해요. 이게 인력을 강제 동원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들 홍보하기 때문에 지방 관리들이 자기 이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을 시켜 갖고 9년 단위의 인제 인력을 동원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 민을 동원한 거기 때문에 불법적인 거죠. 그래서 연해 지역의 언전. 그래서 언전이라는 것은 뚝을 쌓아서 바닷물을 막아서 만든 경작지인데 오늘날만 간섭지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하는 등 주로 권력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적 소유를 집착해 갖고 이래서 얻은 토지는 외고노비와 전호를 경쟁시켜 반작반수지의 농장을 경영했다. 자, 이 반작반수의 농장이라는 거는 작계제 형식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계제 형식의 농장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경지, 직영지, 작계지 이렇게 있는데 사경지는 100% 갖고 이건 노비가 갖는 거예요. 이 노비가 이제 외고 노비나 이제 예속민들이 갖는 거고 직영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주인적으로 들어가고 요 작계지는 이제 2분의 1 맞다. 예. 그래서 이 작계지가 이제 그 당시 이제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요 토지를 작계지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예. 자, 이러한 토지 집정은 또 다른 한편 토지 상실을 의미한 것으로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은 유의되거나 농장 몰려 소장의 전후로 전락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세기에 들어가면 삼정의 문란, 유민들이 발생을 하고 각 그 농민들이 반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16세기는 이런 사회 경제적인 혼란 때문에 그 16세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나중에 17, 18세기 때 어떤 상업화의 경제 발달과 연결돼서 보는 관점이고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은 인제 주로 인제 조선시대 때 어떤 이제 만드는 건국대제가 체제가 무너지고 조선 왕조가 망해져 갔다. 근데 양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선 왕조가 다시 뭐냐면 살아남았다. 뭐 이런 이제 논리예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런 농장들은 주로 인제 일했던 사람이 인제 외고노비라든지 예속농민이기 때문에 이들이 인제 뭐냐면 이 전어도의 신분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어. 주로 네 노비들이 많았죠, 외고노비들이. 그래서 그때 16세기 중반 때 호구 조사를 해 보니까 전 인구의 40%에서 50% 정도가 노비였어요, 노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적 의미의 노비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노빈이 많다가 16세기 후반에 들어가서 이제 이들이 이제 저항을 하고 또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 농업생산이 올라가니까 이때서야 인제 우리가 생각하는 변작 반수제가 이제 널리 일반화되기 시작하죠. 요건 제가 인제 사회경제사 할 때 좀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래서 농장의 확대하고 농민의 몰락 그리고 당시 경제적 변동에 편승한 혼족 계열의 특권적 비리 행위는 공납제와 부역제의 이제 변질로 초래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 특산물과 수공업 제품을 징수하는 공납제도는 그 농민 소유의 토지의 감축과 민후의 상실 및 농민의 유망으로 말미암아 자녀 농민의 부담을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이제 방납제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방납의 폐단. 요 부분은 앞부분에 제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해 주시고요. 더욱이 중간 상인들이 곡물을 대납하거나 그 대가로 농민이 받은 방납이 행해지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더욱 한층 가중되었다. 원래 곡물 가운데 그 지방에 생산되지 않아 부득하게 이제 다른 곳에 구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나 어물 같은 저장과 수송이 어려움을 따는 물종에 대해서는 15세기 중엽부터 이미 방납이 행해졌고 16세기 들어서 유통경제의 발달과 관련해 방납이 더욱 성행되었다. 자, 이 방납 관련된 내용 긍정적 관점 중에 하나가 이게 유통경제 발달과 연결돼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포셈에도 그 얘기죠. 포셈은 고려 시대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납하고 방납을 구분하면서 대납은 합법적이고 방납은 불법적인데 하여튼 둘 다 뭐 이렇게 하면서 유통경제를 발달 촉진시켰다. 이런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요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 부작용도 더 많죠. 이 방납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방납 상인들이 와 가지고 이제 뜯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바치지 못하면 이제 도망가고 유민화되고
그래서 사회적 부정도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때 국내 산업을 통해 부를 축출한 부가 건세를 갈탁하여 박납을 독점했으며 또한 농민들에게 더 많은 액수를 부담시키는 그 피해는 대단히 큰 것이었다. 자, 또한 토지와 인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전제로 가능했던 부역제 역시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본래 부역은 신약인 부역과 호역인 요역이 있죠. 부역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부역의 다른 말은 군역이에요. 군역. 국역. 음, 국역인데 국역은 이제 노동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노동력. 두 가지가 이제 있죠. 하나가 요역이 있고 하나가 이제 신역이 있죠. 요역은 이제 특정한 어떤 그 신분별 상관없이 호에 이제 어떤 신분을 살고 있는 거에 상관없이 동원되는 게 요역이죠. 불출족 다수를 대상으로 호를 기준으로 해갖고 동원이 됐어요. 호를.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5호동제에 입각해서 동원이 됐고, 그래서 처음에 호의 기준이 전이었다가 아니 인이었다가 전으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신역은 신분에 따라서 역을 하는 건데 요게 이제 크게 또 세 가지가 있죠. 하나가 이제 뭐냐 군역이 있고 그다음에 직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천역이 있어. 그 군역과 진역은 서로 호환이 돼요. 이렇게. 천역은 이제 공노비들이 인제 담당하는 건데 이 공노비들은 이제 이 천역을 담당할 때 이때는 남자 외에도 여자도 담당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예. 이거는 대부분 남자지만 이 천역은 여자 노비들도 담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하여튼 신약의 군역과 포역인 요역 두 가지 구조로 이루는데 세조 때 보호법이 시행돼서 군역이 확대됐지만 요역 부담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군역 부담자가 이제 요역까지 겸하는 형상이 일어났다. 이거 군역의 요역화라고 하죠. 그리고 이에 군사들은 가중한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보인에게 받은 조역가를 보인에게 받은 조역가로서 사람을 사서 대역시키는 것도 일어나는데 그 보인에게 이제 2피나 뭐 4패 가지고 받았잖아요. 등등 포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사서 시키는데 이제 시켜갖고 이제 대신 보내는 게 있는데 이걸 대립가라고 하죠. 대립제. 예. 아니면 지방 간청이라든지 하여튼 군대에 포를 납부해갖고 빠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이제 반군 수포제 또는 이걸 또 합법화시킨 것이 군적 수포제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립가가 폭등하고 질이 떨어지는 악보가 사용되면서 군역 분야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그 포를 받고는 그 지방간청이나 군대가 군인을 이제 직업군을 양성해야 되는데 직업군을 양성 안 하죠. 다른 데 유용하거나 행령을 내버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군대 수는 점점 줄어들어 축소되고. 예. 그러면서 이때 이제 뭐냐면 그걸 많은 군대를 이제 유지할 수 없으니까 군역 자원이 이제 점점 축소되니까 을묘외변의 재승방랑 체제가 나타나게 되고 또 뭐냐면 임진왜란 당시에 뭐냐면 군대 수가 적다 보니까 또 재승방랑 체제에서 깨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농장의 학대와 공락, 부역제 복무로 말미암아 농민의 생활을 궁핍해지고 각자의 유민과 도적들이 창궐했다. 1559년에 명종 때 항해도에 일어난 그 유명한 인권정난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자, 인권정난에 관련된 내용은 그 뿌셈에도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건너뛸게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나 이러한 변동은 어디까지나 당시 사회경제의 발달에 반영한 것이었으니 한편은 이와 같은 사회 문제에 직면하여 훈적 계열들의 어떤 비리 활동에 대해서 이제 비판 세력들이 등장했죠. 살림 세력들이죠. 살림들은 나름대로 이제 넘쳐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중소지주소 활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홍적들이 등장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이 근거지를 막 침식해 들어가려니까 그걸 대응하는 과정 살림들이 정치 진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훈적들과 뭐냐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화가 발생된 거잖아요. 자, 요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서 말하는 16세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죠. 예, 문제는 있었지만 사회경제의 발달이고 이게 조선후기 때 17, 18세기 때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푸셈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한번 여기에서 살인과 홍보와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1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홍보와 살인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려 후기에 등장한 신진사대부의 세력을 정몽준 중심 온건개혁파와 정도준 중심의 급진개혁파로 그 지향했던 정치를 노선했다 구분할 때 사림은 전자, 후구는 후자의 맥을 같이 한다. 홍구는 이성계 등 신흥 무장세력과 연계해 왕조개청에 성공했고 세왕조의 문물제도와 정비하는 축축으로 활동하는 누대에 걸쳐 특권적 지휘를 했는데 주의할 것은 요때 이제 홍구파들은 의미는 좀 달라요. 요때 홍구파들은 초창기 때는 공을 세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홍구가 원래 의미가. 예. 그래서 이제 간악파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홍구파들은 언제 등장했냐면 세조시대 때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전략부터 볼게요. 자, 16세기 때 사회 경제 변동과 더불어 홍구의 특권적 경제 비행위는 대토지 경영과 박나의 패단을 초래했다. 자, 특히 세조의 왕위 창탈 이후에 홍구의 고위 간직의 독점과 경제적 비리 경향이 더욱 노골화됐고 통상적으로 홍구파의 뿌리는 직접적으로 이들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홍구들과 연결된 게 아니라 요들과 연결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홍구라는 의미는 앞에서 말한 좀 공을 세운 사람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가르친 말이면 홍구파로서 정치 세력화된 것은 세조의 집권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부국강병의 현실주의 농선을 지키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홍보하고 칭하겠다. 그래서 이제 꼭 사림은 반대로 이제 요순 3대의 이상적인 도덕 정치 혹은 왕도 정치의 이제 구현을 통해 홍보 대신들이 자행된 여러 패들을 본치고자 했다. 이렇게 이제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홍보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세조 시대 때 이제 형성된 것 내용을 볼게요. 홍구는 이제 당종 때 여러 가지 책봉을 받게 돼요. 정당 공식. 그래서 이제 앞에서 당종이 이제 즉위할 때 그 김종수나 이런 것들 이제 대신들이 정치를 했잖아요. 이들을 제거하고 간신을 제거하고 정치를 안정시키는 공을 이제 했다 해서 정당 공신인데 그래서 이제 정당 공신 그러니까 세조가 집권한 쿠데타를 그 당시 명분을 낼 때 정난 그 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난은 이제 개유정난이라는 만큼 정난이라는 명분을 내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난 공식이 있고 세조일 때는 자익 공식, 그다음 적개 공식, 입대 공식.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종 때부터 해서 성종 때까지 그 뭐냐면 이렇게 공신 책봉이 많아. 이 공신 책봉이 많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전하다. 그래서 그 당시 집권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당성이 뭐 부족하니까 사방으로 또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신 책봉을 통해서 자기 측근들 공신 책봉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보위를 하도록 그리고 상대방들의 어떤 공격을 뭐냐면 막아내려고 이런 공신 책봉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안정화된 시기는 공신 책봉이 거의 없어요. 세종 때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은 여기 그 성종 때도 이 성종 2년 때만 좀 있었고 그 위에는 거의 없었어요. 이 성종 2년 때는 이제 정의영호가 이제 수렴천정한 시기니까 성종이 친정하고 나서도 정치적 안정은 이제 이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었어. 근데 항상 위기 시, 정치적 변난 시에는 이렇게 공식 책봉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의해서 이제 홍보파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큰 역할을 했던 정치 사건이 개유정난이죠. 앞에서 말한 그 왕 주변, 당정 주변에 간신배들 쳐내서 정치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개유난에 일으킨 개유정난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수양대군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대규모 뭐냐면 공식 책봉을 받게 돼요. 자,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개유정날 거사는 단종이 즉위 2년 2개월 뒤인 1452년 7월 무렵에 계획됐고 1453년 4월에 수양대군이 사실은 명예에 돌아온 뒤 본격화됐다. 김종서 등에게 모반죄를 적용하여 제거한 것은 조장 때 명분에 지연하지 않고 개유 정난의 명분이죠. 네, 무단으로 정적을 제거한 뒤 그 수양대군의 정권과 병권을 모두 장악했다. 그 개유정난 2년 뒤에 당종을 강제로 선임한 뒤에 왕에 올렸다. 개유정난은 허약한 왕권 안에서 정치적 야망을 지닌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의 두 유력한 종친을 둘러싸고 벌어진 권력 쟁탈전이었으며 먼저 거사를 이끈 수양대군의 승리로 귀결됐다. 정난공신은 세조의 권력 장악에 직접 기여한 공로를 착취한 공신이었고 이로부터 홍구파, 훈구세력을 통치하는 정치세력들의 근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자, 자익공신은 세조 1년 9월 세조가 왕에 오른 직후에 단종의 뒤를 이어서 즉위하는 데 공을 이었던 사람들이 부여는 공신 칭호다. 그래서 정난공신 쿠데타 관련된 거고
자익공신은 세조가 집권할 때 이제 왕이 즉위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자익공신하죠. 모두 46명이 책봉되었다. 세조가 집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15명의 주요 인물들이 정난공신에 의해서 자익공신으로 다시 책봉되었다. 자, 적개공신은 세조 13년의 9월에 이시의 난을 평정한 후에 직후에 이제 책봉됐죠. 난의 평정에 관계가 있으므로 45년 그 명의 공신 가운데 무장 출신 31명이었다. 자, 이때 이제 적개공신을 책봉할 때 세조 말년이죠. 이때가 세조 말년 때 이제 남이 같은 새로운 이제 뭐냐면 권력층들이 이제 측근세력들이 형성돼. 그래서 종전의 신숙주나 한명회가 이제 구공신이냐면 남이 같은 사람이 신공신이야. 근데 이 남이 같은 신공신들이 구공신하고 적대 관계가 맺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종이 즉위하자마자 남이가 이제 쳐내죠. 옥사당하죠. 그래서 이때 공신은 예종 즉위년 10월 남이 옥사를 다스린 이후에 그 공을 위해서 39명이 책봉됐고, 남이 옥사가 이시에 난 이후에 이제 정치적 비중이 커진 남이, 강순 같은 이런 신진 세력들이 그러니까 기존 훈신과의 대립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자제공신은 성종 2년. 성종 2년은 성종이 어릴 때 즉위했잖아요. 성종이 이제 어릴 때 즉위했고 정의왕후가 이제 실제로 수원천정을 했던 시기고 그때 항명회가 이제 그렇게 보좌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종이 내린 게 아니라 실제로 항명회나 뭐 정의왕후가 내렸다 보시면 돼요. 성종은 그때는 뭐 10살 정도 됐나? 9살 정도 됐나?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자, 성종 자신을 잘 불피하고 정치에 잘한 공을 기적 모두 75명을 책봉하였다. 자리공신 가운데 39명은 세조 집권 후에 책봉한 공신호 한 번 이상 참여했다. 또 자리공신 가운데 부자, 형제 등 인적 관계로 공신으로 책봉된 수가 28명인데 앞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계율정난 때 때 책봉된 사람이니까 자익공신 중에 여기 이제 그 자리공신이 되게 많이 겹쳐요. 이 사람들이 2번 이상, 2~3번 이상 그게 뭐냐 책봉받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신석주, 한명회, 정인지, 이국동 등이었다. 이들 정치적 사건들의 특별한 계기가 없이 단지 홍구의 권익을 위해 공신에 책봉됐고 결과적으로 홍구의 핵심 세력이 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명회, 거람 등등 해갖고 이게 대표적인 홍구 대신들이고 홍구는 공신 책봉을 통해서 훈시과 척신으로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기반으로 정치적 고위관직을 독차지하고 방대한 이제 토지와 노비를 소유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이 조선 전기 때 이제 사회 경제 변동과 더불어 홍고의 특권적인 경제 비리 행위를 대토지 경명, 박나래 폐단 등을 초래했고 특히 세조 왕위 창탈 이후에 홍고의 고위 독점과 경제적 비리 경향은 더욱 노골화됐다. 자,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홍고와 살인대 경제적 토대도에 따라 대지주와 중소지주 구분하기도 했다. 그리고 살인은 중앙정계에 등장하면서 이러한 홍고의 비리 및 홍고 정치에 인한 폐단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자, 살인의 홍고 및 홍고 정치에 대한 비판은 홍고 개개인의 비리를 촉발한 것이었으나 조선 초기의 홍고와 조선 초기의 살인의 정치주도 세력의 교체는 결과를 초래했다. 살인의 정치와 이제 정치 이상 관련된 볼게요. 사료이라는 용어는 예전부터 사용했던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사대부 지짐이라는 약칭이죠. 사대부 무리.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 중기 때의 살인파들은 이런 단순히 이제 살인의 무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 세력화되는 어떤 특정한 집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정치 세력을 생각한 특정한 집단은 이 조선 왕조 16세기 때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살인들은 일반적 의미에서 이제 뭐냐면 아까 했죠. 그냥 사족들, 사료라는 어떤 무리들 뜻하는 용이었다. 사대부와 비슷한 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그 당시 이제 그 살인의 등장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세 번째 단락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살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건 15세기 후반 때부터요.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볼게요. 사대부는 조선 왕조의 개창과 세조의 집권을 전후하여 집권 세력과 제야 세력을 분화했는데 그 당시 이제 제야에 밀려난 세력 가운데 15세기 후반에 이른바 김종진 일파가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그래서 살인 중에서도 이제 먼저 진출한 그 살인들은 영남 지역에 있는 김종지 영남 살인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출하면서 사대부 대신에 살림이라는 용어가 통상적으로 사용했다. 그때 이제 이 살림이라는 이제 용어는 단순히 이제 일반 사대부리나 사류의 무리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때는 정치 세력화되는 이제 살림을 의미하는 거죠. 훈구도 마찬가지죠. 훈구라는 의미가 원래는 예전에 이제 공을 세운 공신들을 의미하지만 정치 세력화된 공신들은 그러니까 세력은 이제 나중에 15세기 이후에 세조 집권 이후에 이제 등장했던 세력들이냐 정치 세력으로서 훈구는 마찬가지로 살림도 15세기 후반에 이제 해서 16세기 때 등장했던 정치 세력들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살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16세기 때 등장한 이제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때 등장한 이 살림들은 나중에 이제 사활을 거쳐서 분당 정치를 이끌었다. 살림을 중심으로 정치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인제 살림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성종 때야. 성종 때. 성종은 이제 집권하는 과정에서 홍보 세력들이 너무 권한이 커지니까 홍보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인제 이 살림들을 등용했죠. 그때 처음 등용했던 것이 이제 주로 3사 위주죠. 3사나 언론 직원이 등용해서 홍보 대신들 비판을 했고 이런 경향들이 계속 이제 나중에 김효사님까지 연결돼요. 예.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사림은 성종 때 이루어 중앙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되기 시작했다. 자, 이들은 왕조 개창의 소극적이었던 정몽준 중심 언공개파의 신진사립에 든 뿌리를 두고 있고 왕위 칭탈을 위한 숙력적 명분에 있어 취약성을 안고 있던 세조의 지나친 탄압 정치와 국방 강화 정책 등의 공리주의 통치 방식에 의한 흩어진 민심의 수습, 강력한 세력을 포진한 기성 홍보 대신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 합리적 유교 정치를 회복하기 위한 학문 지능 정책 실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존재 가치가 인정되어 성종은 김종직을 비롯한 그의 문인이었던 김갱필, 전현창, 김일성 등을 등용했고 이는 정몽주, 길재, 김숙자로 이어진 영남 출신의 유학자들에게 학문적 뿌리를 찾고 있었고 이들 도통령 위주의 성리학 발달의 계기였다. 도통론은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등장했던 사림들은 영남 출신 영남 사림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림들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 3사를 통해서 진출했다. 그래서 사림은 이제 이상정책 추구한 성리학자로서 주로 3사를 진출했고 3사는 왕과 문무백관의 잘잘못을 간쟁과 농박을 항하고 경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여기에 진출해 활동했던 사림은 자연스럽게 홍고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예. 근데 엄밀히 이거는 좀 약간 경영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는데 이건 좀 틀린 거예요. 예, 이거는 사실에 맞지 않아. 경영을 담당했던 것이 승정원이죠, 승정원. 승정 왕의 비서실 기구에서 이제 담당했고 실무적인 역할을 했고 했는데 이걸 왜 3사가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당시 사림들의 요순 3대의 왕도 정치에 비추어 제기했던 그 뭐냐면 쟁점은 세조 때 굴절된 유교 정치 회복과 그다음에 이제 홍보 대신에 어떤 자행된 비행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사림들은 세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해. 세조에 대해서. 그 조의 제문 같은 것들 보면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사림은 왕에 의해 주도했던 영토 확장 등 지나친 부국 강경 정책과 내수사를 통해서 특히 이 내수사가 왕실의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예, 2조 밑에 있는 간직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세조부터 해가지고 쭉쭉 해갖고 명종 때까지 계속 힘을 확대시켜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등장했고 특히 내수사들은 이제 주로 한간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폐악질이 되게 많았어. 그리고 내수사 관리들이 장리를 통해서 막단 이득을 챙겼어요. 이들이요. 예. 장리랑은 고리대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조광조의 이제 개혁 내용 중에 이 내수사의 장리를 이제 폐지하자 그 내용이 있던 것이 이런 사회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왕실이 주던 불교 사찰 중건 사업. 예. 특히 이제 문종왕 때, 명종 때 이 문종왕 때 인제 상당히 불교를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가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 승가가 실시됐죠. 없는 줄 아는 분들인데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이때 승가라는 건 과거 제도가 아니라 이제 과거 외에 이제 승려가 이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게 승가야. 그래서 어렵게 시험을 내 갖고 진짜 특별한 그 학식을 갖지 않은 이상 승려를 안 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승가인데 이거조차도 연산군 때 폐지됐다가 나중에 또 문종 때 명종황후에서 다시 부활시켜. 이때 승가는
승려들 중에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자라는 이제 거의 각오와 비슷한 그런 것도 이제 실시한 거죠. 물론 이제 문정왕후가 죽고 나서 완전 승가는 이제 없어졌지만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정통 성리학자였던 이제 유학자들 사림들 입장일 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런 것들. 이게 이단이잖아 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부역동원, 건세 이용한 홍보 대신에 토지와 노비 등의 무리한 재산 축적 등을 집중을 비판했다. 반면에 사림들은 새로운 왕조 개척에 반대해 항촌의 정서 지도도 머물면서 항촌사의 안전과 지배의 계급적 우위를 확보하기 유황소 복립과 지방을 장악한 거야. 사창제, 항사대, 항은조대 실시를 중했다. 자,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제 유황소 복립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 유황소 관련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유황소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앞에 설명했는데 유황소는 단순히 이제 항종 자치기구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이제 지방의 정치적 투쟁의 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제 지방의 토호세력들과 중앙의 어떤 세력들과 다 대립 있었고 두 번째는 훈구대식과 사림세력 대립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때 신양과 구양의 대립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황소가 이제 이시의 난을 계기로 해서 폐지되죠. 물론 이제 그 하산도전은 이제 뭐냐면 그 전에 폐지됐지만 아니, 그 후에 이제 폐지됐지만 그러니까 이시의 난을 계기로 해서 폐지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하산도 지역은 또 그다음 유황소의 작폐 때문에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종 때 다시 복립을 시켜갖고 여기를 통해서 뭐냐면 살인들이 항종 지배를 하려고 했지만 복립을 시켜놨더니 이제 뭐예요? 훈구들이 들어와서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에서 유황소를 연결한 수탈군영을 더 강화시켰잖아. 그래서 이제 삼화소를 만들어서 대립을 했고요. 이건 좀 나중에 읽겠지만요. 하여튼 유황소 복립이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 대응으로 뭘 보급시키려고 했냐면 항약을 보급시키려고 했죠. 항약. 그래서 이제 항약을 보급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항약을 보급시켜서 거기에 항산화나 항암주제 같은 것들을 뭐냐면 그러니까 항약을 보급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있고 그다음 항산화 항암주제 같은 거는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화를 쏘는 그 행사들인데 원래는 이제 유황소에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가 나중에 유황소를 다시 찾고 나서 여기에 항약도 이제 실시하고 유황소에서 항산화 항암제도 같이 실시죠. 요거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사창제인데 사창제는 이제 민간을 중심으로 빈민 구제체도 국가가 주체가 되어 정부 공식으로 운영하는 의창과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 사창제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보통 15세기 때 실시한 사창제, 국가 중심의 사창제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후삼에 보면 15세기 때 국가 중심의 사창제 안에 뭐 살인들을 적극적으로 했다 이게 아니에요. 요건 잘못 적혀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부유한 이제 뭐냐면 사람들 일부 뽑아가지고 사창을 운영했던 거고 요거는 국가 중심의 사창이고 16세기 때 사창은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들이 운영했던 거야. 그래서 16세기 사창하고 15세기 때 국가 중심의 사창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항사와 항암제는 모두 주나라의 주대에 기원한 제도로 항사는 이제 지방 군현에서 공가을 항민들이 모여서 한속이 하면서 도덕심을 키우면서 군사훈련을 겸하는 거고 항암주대는 그 항민들이 모여서 일정한 구번 속에 술을 마시면서 예법을 익히는 건데 이게 이제 서로 연결돼 있어요. 항사와 항암주대가. 그래서 이제 보통 술을 마시면 다른데 자기의 본성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절제하면서 자기 본성을 이제 가담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취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본성을 좀 닦는 그런 게 항암주대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여주냐 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할 속이에요. 할이라는 건 마음을 이제 가지런히 해야지만 제대로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을 받아듣고 그리고 그것을 항세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만큼 술 마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이렇게 바로잡고 하늘 정확히 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게 항상 항암주대인데 요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처음에 유황소에서 그걸 개최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유황소에서 다시 이제 이걸 상임제 장악하고 나서 요 유황소를 다시 개최했고요. 그리고 이 동시에 항약도 요 유황소에서 개최했죠. 그래서 이제 유황소가
나중에 항상 항우주대를 개최한 장소가 됐고요. 자, 항약도 여기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유황소가 나중에 향청이라고 불려져요. 향청.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농촌 사회를 장악하려고 했는가, 항촌 사회를 장악했는가 이렇게 했던 거, 유황소 복립운동, 항약 보급운동, 항사대 항응주대, 그다음 4차제 보급운동, 거기에 서원 건립운동 이런 것도 이제 플러스 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내용을 봤고요. 다시 넘어가서 이제 삶의 태도와 사활을 보겠습니다. 자, 조선의 건국과정에 참여한 염화된 이 신흥 사대부들은 유대에 거쳐서 왕조의 간인 가문으로서 세습적 지위를 누리면서 훈신과 척신으로 발돋움을 하였고, 경제적으로는 권력에 의지한 대주주로 성장했다. 반면에 역성에 반대한 일부는 간직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방의 중소지주로서 한약과 항사대, 항원주대 같은 걸 보급과 사창제 시시, 그 유황소 복립운동을 통해서 항촌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한약과 항사대, 항원주대는 주자학적 방도를 항촌에 교화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운동으로서였고, 사창제는 그 항촌사회 곡식 대여제도로서 제지사족의 경제 원천이 됐으며 유황소 위해제도를 시한 자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 신兴세력들은 15세기 말 이후에 사회 경제적 본동에 직면하면서 보호 개발과 보급의 보급으로 경제를 축적하면서 재지주로서 지위가 상승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언전 개발도 있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사회인들은 보를 개발했어요. 보라는 것은 이제 뭐 어떤 거냐, 상류 지역에 만든 걸 재원이라고 하고요. 예. 이건 좀 규모가 커요. 근데 하류에 이제 이런 지주들이 있잖아요. 지주에 이제 박아 가지고 일종의 저수지를 만든 거야. 재원보다 좀 작은 그걸 보라고 하는데, 이들 보를 개발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사림들이죠. 그 사림도 마찬가지로 사림도 이런 이제 강남도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수의 사업 같은 걸 해 가지고 자신의 항촌 사회를 이제 지를 굳히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환으로 이 보를 그 개발해서 보급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제 이항법이 이제 행해질 수 있는 거야, 전국적으로. 이항법 자체가 전제 조건이 이런 수의시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보호 개발 등등 해 갖고 결국 16 세기 때 이런 보호들이 개발되면서 17, 18 세기 때 이항법이 널리 보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훈신과 훈첩과 훈신과 척신의 특권적 비리행위를 비판한 가운데 정치세력 성장해 갔으니 이들이 곧 살인파들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살인파의 등장 과정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예. 그거 보기 전에 이제 요게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항약 관련된 내용이에요. 항약. 요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되게 중요해. 항약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인제 요거는 이제 푸셈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잠깐 먼저 정리를 해 놓고 좀 보겠습니다. 항약 보급 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자, 요게 한약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항약이라는 것은 인제 그 중국에서 들어왔죠. 중국에서. 중국에서 인제 들어왔던 건데, 그 항약은 항총 약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이제 뭐냐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적 기반이 관련된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자체는 항약 항총 규약으로서 항총 안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얗게 하면 우리가 유황수라든지 향계라든지 이런 거에 또 연결되는 얘기하지만, 이건 뒤에 인제 가 붙어 같이 붙은 거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여시한약이 최초로 인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여시한약 자체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거기에다가 인제 여시한약을 뭐냐면 줄을 붙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자야. 그래서 여시한약 보고 여기에 이제 줄을 붙이고 좀 덜하고 하면서 더하고 덜하면서 만든 게 주자중순 여시한약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제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시한약은 원래 여시한약이 아니라 주자가 줄을 갖다 붙인 주자증손 여시한약이야.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자, 그래서 사림들은 앞에서 유황소 복립운동을 하다가 잘 안 됐죠. 그래 갖고 인제 방향을 돌려 갖고 항약 보급 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인제 그때 김한국이라는 사람이 경상도 이제 관찰사 갔다가
이게 보니까 한약을 이제 보급을 했죠. 업문화 시켜갖고 이제 해서 보급하니까 성과가 좋았거든. 그래가지고 중앙에 올라와서 이제 중종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때 이제 뭐냐 중종이 적극적으로 이제 뭐냐 채용을 했죠. 이 김항국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조광조 등등이 이 다 김효사님하고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 항약 보고 운동을 이제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도 많았어요. 문제점도 많았고. 그때 이제 보급된 이제 그 한약들은 원래 한약 자체가 지방 자체에서 이제 지방 스스로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고 각각 지방 사정들 뭐냐면 그 지방 사정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가 아니라 새마을운동처럼 간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갖고 이제 확산시켰거든. 그러니까 수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간중도 중심의 9년 단위 중심의 수령 항약이 널리 일반화됐어요. 예. 요 관련된 내용이 인제 문제가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인제 한약은 종류가 뭐냐? 한약은 인제 크게 인제 뭐냐면 세 가지로 나누죠. 그 실행 주체에 따라서 사족 한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령 한약이 있고 그다음에 동리 한약이 있어.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자, 사족 한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정형적인 한약이죠. 하약이죠. 예, 사족 한약은 하약인데 정형적인 한약인데 제지 사족들이 이제 주로 해가지고 만든 게 사족 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수령 한약은 아까쯤에 이제 주연 단위의 한약이죠. 중앙정부에서 이제 했던 수령 한약이고 동리 한약은 이제 주연 한약 밑에 있는 조그만 그 동리에서 했던 한약이 동리 한약이야. 예.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사족 한약은 제지사족들이 주체가 돼서 9년 단위로 유황소에서 항해를 개최를 했고요. 항해에 이제 참석한 인은 향안에 기록하고 향구를 통해서 통계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족 항해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항안이 그다음에 양반의 어떤 징표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천금돈과 함께 항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이들을 이제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개를 만들었어. 이게 향개고요. 그다음에 사족 한약을 이제 개최하려면 이제 뭔가 장소가 있어야 돼. 공간적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이 공간적 장소 유황소 이용했죠. 그래서 유황소가 나중에 향초로 바뀌어요. 향초로. 예. 그리고 이 제지사족들은 항해 부세 운영과 자수별감이라는 항해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제 항해 대표인 항직강이 항임을 통해서 구현 단위의 인사와 조세 요역 공부 등 부세 운영에 관여했고요. 그 부세 운영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조세를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특권을 줬어. 이건 좀 나중에 얘기했고요. 자, 항안에 등재된 항례인뿐 아니라 등재지 않는 항예인까지 이를 관여했고 그래서 사족 한약을 통해서 또 뭐냐면 항음주제, 사창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한약을 개최한 장소가 유황소잖아요. 그러니까 유황소에서 항음주제, 항사를 개최하고 그러니까 양방주제 사창제를 실시해서 항 간의 단결과 항촌과의 역점을 두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사족 한약 하나가 이의 해주 한약이고요. 이양의 예양 한약이야. 네. 그 해주 한약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가 이제 그 당시 항해도 감찰사 갈 때 그 지역에 이제 해주 지역에 해주가 그 당시 항해도에 그 도청 소재지 역할을 했던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실시했던 한약이 해주 한약이죠. 해주 한약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수영 한약은 뭐냐? 자, 사족 한약하고 수영 한약 똑같이 9년 단위 실시했는데 이 9년 단위에 실시한 한약에서 사족들이 장악하면 이게 사족 한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령이 장악하면 수영 한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연 단위, 9년 단위의 한약을 사족이 장악했다면 사족 한약, 수령이 장악했다면 수영 한약인데 수영 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 때 실시했던 한약이 수영 한약이죠. 이거 조선후기 때 이제 국가 권력이 강해지면서 또 실시했던 게 수영 한약이죠. 그때는 이제 사족 한약 대신에 이제 수영 한약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운영이 됐죠. 예,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수령이 9년 단위 한약을 주도할 때 수령 한약이 되고 이때는 이제 밑에 사족 한약은 그 밑에 들어가서 이제 어용화됐다. 특히 조선후기 때 그런 경우에 되게 강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조선후기 때 들어가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한약 그러니까 자체에서 신양과 구양이 싸워 향전이 나죠. 향전을 누가 지원했냐면 수령들이 지원했어. 신양을. 그래서 신양이 이제 승리하면서 이 사족 한약이 신양들이 장악하면서 이제는 수령한약 밑으로 들어오게 돼요. 9년 단위의 수령한약이고 그래서 실제로 사족 한약은 수령당 한약으로 밑으로 들어오면서 이 뭐냐면
사족항양이 어용화되기 시작해요. 예, 수정이 부사 자문기구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9년 단위 항약도 있으면 당연히 독리항약이라는 것도 있죠. 이거는 뭐냐 마을 단위 항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독리항약은 초창기 때는 사족들이 이제 장악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좀 바뀌어졌어요. 임진왜란을 거쳐서 이제 무너진 이제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상인들이 안 되겠다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들 한약에 참여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다음에 독리항약은 주로 양반 중심의 상계를 중심으로 운영했는데 양난 이후에는 서민 중심 학에도 이 독리항약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향도나 두뇌나 개도 독리항약 범위에 들어가서 이들의 이제 뭐냐면 그 상계 통계를 받도록 하고 이걸 통해서 항청 교화를 삼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8세기 때 보면 이 독리항약의 성격이 다시 바뀌게 돼. 그래서 왜냐 18세기 되면 공동납제가 실시되잖아. 공동납제가 실시되니까 또 그 양반들에게 부담될 그 세금약을 받기 싫어가지고 상계에서 이 하계로 세금을 부과시켜. 그러니까 이제 하계에서 우리 못 사겠다면 독리항약을 탈퇴시켜. 그래갖고 독리항약에서 탈퇴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초창기 독리항약은 주로 이제 양반들 중심으로 상계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나중에 양난 이후에는 신분제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하계도 참여시켰지만 18세기 후반에 들어가서 다시 공동납제가 실시되면서 상계가 하계한테 이제 떠넘기려 하니까 하계가 독립학에서 이제 벗어나서 독자적인 이제 뭐냐면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걸 이제 세력관계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앞에서 이제 9년 단위 하냐고 크게 사족하냐고 주연하고 나눠뒀다고 했죠. 수령하냐고. 자, 그래서 이제 뭐 9년 단위 한약에서 이제 사족들이 장학학과는 사족 한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영이 장학학과에는 수영 한약, 주연 한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조광조가 실시한 한약은 이 주연 한약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다시 17세기, 16세기 넘어가서 사람들이 접권 장악하고 다시 이제 사족 한약으로 바뀌게 되고 18세기 때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수영으로 넘어가게 돼. 그래서 사족 한약은 이제 그 수영부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항전하고 이제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19세기 들어가면 거의 이제 어용화돼요. 이 9년 단위 한약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한약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해나 도해 같은 것들 새로운 한약이 등장했다. 이 왜냐면 이제 중전에 그 한약은 9년 단위 한약은 이 수령들이 주관하게 되고 사족하게 그 밑에 들어가면서 어용화되면서 더 이상 한약의 기능이 상실하게 되니까 그에 대응해서 뭐냐면 이해나 도해 같은 그런 그 항약들이 만들어지고 소를 제기하는 단계까지는 주도했다. 이게 예전에 한번 공군력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9년 단위 바로 밑에 있는 이제 독리단약은 처음에는 상계가 주도했죠. 양반들이 주도를 했어. 이게 상계라는 것은 항약을 움직이려면 이제 운영하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를 만든 게 개인데 상계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양난 이후에 무너진 사회 질서를 합치려고 그러니까 확립하려고 하계를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공동납제 실시로 하계가 부과되니까 하계가 떨어져서 소멸됐다. 그때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냥 구한말 때 들어와서는 갑오개혁 때 항해 조교라든지 항해 판문 구조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방 행정 조직을 이제 마련하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 일제 강점기 때도 계속 살아남았거든요. 일제가 이제 중앙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지방의 모든 걸 다 뭐냐면 간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항약을 이용해서 식민지 말단 기구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항약의 변천사 그리고 이 항약이 유황소와 같이 연결됐다는 기존의 조직인 유황소나 그다음 재정적인 조직인 한계와 또 연결돼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예.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275페이지에 있거든요. 푸셈에요. 예.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건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